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는 비문학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선은 비문학이라는 것은 뭐다? 뭐가 아니다? 네, 문학이 아닌 것을 우리는 비문학이라고 하는데 이 문학이 아닌 것에는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설명문이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다? 논설문이 있다. 그러면 설명문의 목적은 뭘 목적으로 한다? 네, 설명. 그 다음에 뭘 전달? 네,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우리는 설명문 이렇게 말하고요. 논설문은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는 거. 시어티귿. 네,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게 우리는 논설문이다. 근데 모의고사에는 뭐는 안 나온다? 이 논설문은 나오지 않고 설명문이 주가 돼서 나온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설명문이라는 거,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히읗지읒. 네, 화제라고 하고요. 화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 화제라는 것은 몇 문단에 제시된다? 네, 보통 1문단에 제시됩니다. 그렇죠? 이 처음 부분 한 95% 정도가 1문단에 제시되고 그리고 여기 2문단, 3문단, 4문단에 나와 있는 것은 전부 다 뭐와 연관된 것? 이 화제와 연관된 중심 내용, 중심 내용, 중심 내용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 문단은 중심 내용을 전달하면서 끝내는 것도 있지만 어떤 방법도 존재한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정리하는 형태로 끝맺음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구조를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대요. 전달하고자 하는 대상을 우리 뭐라 그래? 화제라고 하고요. 화제가 다음 문단, 다음 문단, 다음 문단 이끌어 나가자는 것은 이 뒤에 나오는 중심 내용은 결국 뭐에 대한 설명이다? 이 모든 것은 화제에 대한 설명이다. 그런데 이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느냐?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이것을 설명 방법 혹은 뭐라 그래? 그릇 전개 방법 이렇게 말할 수 있대요. 이해됐나? 그러면 우리는 1학년이 됐든 2학년이 됐든 3학년이 됐든 전부 다 모의고사는 설명문에서 이런 설명 방법이나 글의 전개 방법이 안 나올 수 없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다? 이런 설명 방법에 따라서 뭐가 어떠한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들이 어떤 것들이 나왔을 때 체크를 해 놓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쌤이 정해놓은 것이 있는데 우선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들 정의라는 개념, 그다음 예시라는 개념, 그다음에 열거, 마지막 부연상술이라는 관점을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단어에 대한 뜻풀이가 나왔다. 물론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단어에 대한 뜻풀이가 나온다라는 것은 뭘 말한다? 문제를 풀 때 핵심적인 단어다. 때문에 이 단어에 대한 개념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무조건 체크돼야 한다. 알겠죠? 자, 근데 단어에 대한 뜻풀이뿐만 아니라 여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까지 제시된다. 그러면 무조건 정의와 예시가 나온 것은 뭐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는 문제로 제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이거는 문제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좀 이따가 문제 볼 때 확인하겠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유념 있게 봐야 될 것은 뭐다? 여기서는 분류랑 분석이라는 관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놓치지 않고 가야 될 것. 이거는 분류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많이 살펴볼 거예요. 이 분류라는 것은 뭐다? 상위어가 있고 하위어, 하위어, 그다음에 하위어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화제가 뭐가 될 확률이 높고 이 상위어가 될 확률이 높고 이 뒤에 나오는 화제는 이 하위어는 전부 다 상위어의 구체적 내용이다. 그러면 우리는 분류를 보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하위어가 어느 부분에서 끊기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들 하위어들 간에 어떠한 특징이 다른지 또한 체킹이 돼야 된다. 이해했어요? 오늘 가장 많이 볼 것이 이 상위어랑 하위어인데 그러면 이러한 분류가 나타났을 때는 어떤 문제가 나타날 수 있냐? 자, 첫 번째 많이 나오는 게 거의 분류에는 이런 문제 유형이 계속 나온다. 그게 뭐냐? 보기가 나타나고 이 보기에는 사례가 있어요.
근데 이 우리가 하위어의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체킹하고 넘어갔을 때 이 보기의 사례를 보고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과연 어떤 하위어에 대한 설명인지 기준을 잡기. 이게 제일 먼저입니다. 그래서 1번일 수도 있고 2번일 수도 있고 3번일 수도 있는데 어떤 하위어에 대한 설명인지 나만의 기준을 잡아놓고 문제를 푼다라는 그 관점을 제일 먼저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1학년이 됐든 2학년이 됐든 3학년이 됐든 항상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알겠죠? 오늘 문제 풀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해당하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선택지는 전부 다 뭐 여기 하위어에 나와 있는 밑줄 그었던 것, 우리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밑줄 긋기, 그것들로서 답을 찾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들, 오늘 어떻게 정답까지 만들어내는지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분류 분석 말고 또다시 중요한 거다. 이 비교라는 것과 대조라는 것은 무조건 나온다. 정의라는 것도 네 지문 중에 한 지문이 나오고요. 이 분류 분석이라는 것도 네 지문 중에 한 지문이 나오고요. 그 다음 비교 대조라는 것도 네 지문 중에 한 지문. 물론 이것들이 서로 같은 지문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러한 설명 방법들은 계속 반복하는데 그러면 이런 똑같은 설명 방법 하에서 어떤 내용들만 달라지는지를 알면 되겠다. 결국 글의 커다란 틀을 먼저 배우고 거기 안에 있는 내용들 집어넣어 생각하기.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비교랑 대조를 보면 이거는 A라는 화제가 있다. A라는 화제가 있을 때 그냥 화제라고 할게요. 자, A라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이런 B라는 사람이 관점을 제시합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관점이 제시되는데 이거는 어떤 글이 존재한다? A라는 사람은 A, B, C, D, E라는 관점을 제시했어요. 그 다음 B라는 사람은 동일한 뭐에 대해서 이런 화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점 어떤 거?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이 대조일 때는 문제가 어떻게 날 수 있다? A라는 사람을 말하면서 B의 1, B의 2, B의 3 이러한 정보를 잘못 끌어와서 붙이는 오답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A라는 사람을 설명하면서 A, B, C, D 이것들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해됐나요? 그러면 어떤 류의 오답이 나타나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선은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보기 전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나누어져서 각각 어떤 특징을 말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말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왜? 문제에 100% 나오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과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통시성이라는 게 있고 문제 해결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 과정이라는 것이 문제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한다? A라는 것과 B라는 것과 C라는 것과 D라는 것을 어떤 순서에 따라서 전개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할 수 있다? 과정 이렇게 말할 수 있대요. 그러면 이 과정이라는 것은 또 어떤 문제 나오냐? 이 A라는 것이 단계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끊기는지, B라는 것이 어디에서 끊기는지, C라는 것이 어디에서 끊기는지, D라는 것은 그러면 어디까지 설명인지 과정에 해당하는 문단에서 이것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왜? 단계적 특성을 각각 묻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이게 순서라는 것 때문에 나오는 문제가 어떤 거다? A라는 것이 B라는 것에 영향을 끼쳤지만 반대로 뭐가 B가 A에게 영향을 끼쳤다라는 오답도 나타날 수 있으니 영향을 끼친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체크가 되어야 된다. 알겠죠? 자, 그리고 통시성은 뭐냐? 통시성도 과정이랑 비슷합니다. 왜?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개되기 때문에. 근데 이 통시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국어라는 게 있어요. 이 국어라는 것이 어떤 거? 고대 국어, 그 다음 중세 국어, 그 다음 근대 국어, 그 다음 현대 국어 이런 식으로 각각 시기의 특징을 거치면서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무조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문제 푼다? 당연히 이 보기를 보고 뭐 하는 거? 이 보기의 사례를 봅니다.
보기의 사례를 보고 이거는 화제, 국어의 어떤 시기의 특징이다. 어떤 시기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잡습니다. 그리고 해당 문단을 잡겠죠.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답은 아까 뭐에서 그랬듯이 분류해서 그랬듯이 특정한 문단 내에서만 답을 찾는 이러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 우리는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리고 화제를 제시하는 방법이 있는데 화제를 제시하는 방법만 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적용하겠습니다. 화제를 제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자, 첫 번째 화제를 제시하는 방법은 일반적 사례를 제시한 이후에 화제를 끌어오기. 두 번째, 일반적 통념을 제시한 이후에 화제를 끌어오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때. 자, 그러면 일반적 사례라는 것과 일반적 통념이라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다? 자, 예시해 두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에서 어떤 것이 일반적 사례고 일반적 통념은 무엇인지 찾으면 되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 사람들은 아프면 뭐란다? 아! 라고 소리를 친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느끼는 뭐를? 통증을 생각한다.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공감이라고 합니다. 공감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중심으로 일상적 사례를 바탕으로 이 공감이라는 화제를 이끌어내는 것. 이게 존재하고요. 두 번째, 고대 중국인은 어떻다? 하늘이 인간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했다. 그죠? 그러나 누구는 순자는 하늘이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라고 봤다. 그러면 이 글의 관점은 고대 중국인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하늘의 관점입니까? 아니면 순자가 생각하는 하늘의 관점입니까? 1번 중국인, 2번 순자. 네, 당연히 이 순자의 관점.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통념을 먼저 제시한 이후에 작가가 긍정으로 생각하는 이 순자라는 화제를 이끌어내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일문단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화제를 이끌어내는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올바르게 찾아야지 그 뒤에 전개된 내용에 대해서 방향을 잃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비문학을 풀기 전에 뭘 알아야 되냐? 우선은 나의 비문학 단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비문학이 지금 현재 몇 단계인지를 판단하겠습니다. 그죠? 자,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1단계다, 2단계다, 3단계다, 4단계다. 아니다. 나는 이제 막바지인 5단계다. 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뭐가 달라진다? 어떤 류의 비문학 공부를 해야 될지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우선은 그냥 이거는 임의적으로 쌤이 정한 거라 뭐 기준이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른 생각할 수 있으나 저는 이러한 단계에 따라서 내가 비문학을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가가 달라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다? 1번 화제가 있고 중심 내용, 그 다음에 중심 내용이 있을 때 이 각각의 문단 간의 뭐를 연관성을 나는 따질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대요. 자, 예를 들면 2번과 3문단, 이 문단과 3문단은 이 화제에 대한 수요적 측면이네. 그 다음에 4문단과 5문단은 뭐다? 여기에 대한 공급의 측면이네. 마지막 문단은 이 글을 정리하네 라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보았을 때 특정한 선택지를 본 다음에 이거는 어느 문단으로 가야 될지, 이러한 문단마다의 이러한 나눔을 할 수 있으면 우리는 1단계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결국 이 뒤에 나온 내용은 전부 다 뭐에 대한 설명이다? 맨 처음에 설명하고자 하는 정보, 이 화제에 대한 설명이다. 그렇죠? 이 화제에 대한 설명인데 그 화제를 문단마다 어떤 연관 단계, 물론 이 중심 내용 하나로 끊고 하나로 끊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끊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글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제일 먼저 이런 식으로 문단을 나눠서 서로 연관 있는 문단끼리 묶을 수 있는지 그것을 따지는 게 첫 번째 단계다.
자, 두 번째 단계. 방금까지 설명했던 뭐를 판단하는 것? 이제는 설명 방법을 판단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설명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자, 세 번째 단계. 그러면 세 번째 단계는 뭐다? 이 설명 방법으로부터 설명 방법을 보고 어떤 문제가 나올지, 이거는 문제 나온다, 아니다, 안 나올 것이다, 이거는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올 것이다, 문제의 유형을 판단하는 것. 이것이 세 번째 방법입니다. 이해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방법이 있는데, 이제 설명 방법도 알겠고, 문제도 나오겠다는 것도 알았어요. 실제로 봤더니 보기의 사례가 있네? 보기의 사례가 있어서 나는 문제를 끌어와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네? 그래서 이제 풀기만 하면 되는데, 뭘로 풀어? 내가 이해를 못했는데, 내가 중심 내용 못 찾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중심 내용을 찾는 것을 선생님이 뭐라 한다? 이거는 각 설명 방법에 따른 뭐라는 거? 중요한 내용 밑줄 긋기 단계입니다. 자, 결국 화제라는 것은 정해졌고 화제에 대한 정보는 각각의 문단이 다를 겁니다. 하위어 안에서도 그 하위어를 나타내는 정보가 다르고 뭘 통해서도 이 통시성 안에서도 각각의 시기마다 이 화제에 대한 설명이 다르다. 그럼 우리 뭐 해야 한다? 이 설명 방법에 따라서 어떠한 내용이 이 글을, 이 비문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내용인지를 올바르게 묻줄거야 한다. 선생님, 근데 저는요, 내가 이걸 뭘 한다? 중요하다 생각한다. 나는 이걸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왜 선생님이 이거 틀렸다고 합니까? 근데 이때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뭘로 판단할 수 있다? 이거는 선택지의 답에 나와 있는 것을 내가 놓치지 않았느냐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랬어요? 문제를 보면 결국 비문학은 내용 일치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 혹은 알맞다라는 것은 전부 다 90% 추론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어디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 선택지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 쌤이 너네들한테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 쌤 너네들한테 안타깝다고 추가로 그어주는 그 밑줄은 전부 다 뭐일 수밖에 없다? 선택지, 답지에 나타나 있는 것들이다. 자, 알맞지 않은 거 해가지고 알맞은 거야. 알맞은 건데 2번 선택지 알맞은 거고 답은 4번이야. 그러면 알맞은 걸로 건너뛰어야 되는 그 2번이 여러분 지문에 밑줄로 그어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건너내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각의 문단마다 중요한 것들 찾고 이것들 체크 하면서 바로 있는지 없는지 걸러낼 수 있도록 처음에 그 중요한 내용을 올바르게 밑줄 긋는 것들 도와주겠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뭘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 1번, 2번, 3번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문학이라면 냅다 뭐만 생각한다? 화제, 내용, 중요한 거. 아무런 기준점 없이 이 중요한 내용만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글이 어떠한 짜임새로 있는지도 모르고 글을 어느 문단에 가서 찾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보게 되는 거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을 다 생략하고 우리 뭐하자? 해당하는 필요한 문단 가서 해당하는 문단 내에서 밑줄 그었던 것 바탕으로 답을 끄집어내는 연습하자. 이게 1학년 때 구조 단순하게 나타난 거, 2학년 때 좀 더 복잡하게 나타난 거, 3분단 때, 3학년 때 또다시 꼬이는 거. 이러한 1학년, 2학년, 3학년 단계를 거쳐야만이 우리는 올바르게 비문학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근데 앞에 과정 싹 다 안 해놓고 무작정 3학년 됐으니 뭐 하겠다? 나는 한번 비문학 한번 풀어보겠다. 절대로 비문학 풀리지 않습니다. 그냥 내용만 주구장창 공부하는 그런 사람밖에 안 돼요. 이해했어요? 그런 것은 뭘 할 수 있으나 내가 거기에 배경 지식이 있을 때 문제 풀이는 될 수 있으나 뭔 안 된다. 실제로 비문학을 공부해서 성적이 올랐다, 실력이 올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해되죠? 자, 그런데 만약 여기까지가 안 된다. 나는 어떻게 문단을 나눠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어떤 설명 방법이 쓰였는지도 모르겠고 이 설명 방법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감도 못 잡겠고 마지막 뭐도 중요한 내용 밑줄 끄는데 어떤 것에도 내가 그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럼 뭐 해라? 이때는 문제를 풀지 마세요. 절대. 왜? 이거 문제 푸는 것은 뭐 하는 거다? 이거는 지구야 미안해. 이거는 그냥 내가 지구한테 미안한 짓 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미안해요.
돈 날린다? 라는 그런 표현은 좀 너무한데 그냥 의미 없는 행위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이걸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될 확률이 있지만 그 자연스럽게 될 확률이면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비문학을 못하진 않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문제 풀지 말고 이 단계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연습하기. 이랬죠? 그런데 밑줄까지 올바르고 그어졌고 다 정보까지 찾아놨으나 실제 답으로 이끌어내는 과정이 비슷하다. 이거는 밑줄 긋기는 성공. 근데 뭡니까? 문제를 틀린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뭐한다? 양으로 승부한다라는 겁니다. 문제를 많이 풀면서 내가 해당하는 밑줄 안에서 어떠한 답들이 나오는지를 하나씩 끄집어내기. 이랬죠? 그래서 이 과정을 생각하는 것도 힘들지만 마지막 2학년 3학년 때 내용이 좀 더 전문적이고 보편화되고 어려워지고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된다? 이 마지막 단계가 이제는 문제를 많이 풀 때. 근데 사람들은 보통 뭐라 생각한다? 이 부분이 비문학의 전부라 생각한다. 그러면 점수는 잘 오르지가 않는다. 자, 지금까지 말했던 것이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거 볼게요. 그러면 선생님이 출연한 내용 중에 뭐가 있다? 이 인문. 우리는 앞으로 뭘 배운다? 여기서는 인문, 그 다음 사회, 그 다음 기술, 그 다음 예술, 그 다음 과학, 그 다음 물론 사회의 일부이지만 우리는 경제라는 영역도 따로 뺄 겁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각각 영역별로 할 건데 근데 뭐 때문에? 화제 때문에? 아닙니다. 이것들을 각각 설명하는 뭐가 다르기 때문에 설명 방법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인문에서 주로 나오는 설명 방법의 차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문제로 묻는 전개 방법이 있고 사회, 기술, 예술, 과학, 경제 여기에서 요구하는 설명 방법에 따른 문제가 따로 있다. 우리는 그것들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뭘 하자? 이것들을 영역 나눠서 하나씩 다룰 겁니다. 알겠죠? 자, 이런 것들 어떠한 것들이 나오는지 살펴볼게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2분을 줄 테니 각각 문단번호 먼저 적고 화제는 무엇이며 그 뒤에를 어떻게 이끌고 나가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까지 이제 글 구조가 완성이 됐을 건데 우선은 1문단에서는 나는 지금까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겠다. 1문단 뭘 말하고 있다? 1문단 네, 휴리스틱이라는 화제를 제시합니다. 이 휴리스틱이라는 것이 화제고요. 이 화제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무엇을 한다? 사례를 제시한다라는 겁니다. 아, 사례를 바탕으로 휴리스틱이라는 개념을 이끌어냈구나. 그리고 1학년 구조에 많이 나오고 2학년 3학년 때도 나오지만 어떤 구조는 이 휴리스틱에는 마지막 부분 무엇이 있다? 대표성이 있고 회상 용이성이 있고 시뮬레이션 우리는 이러한 구조 나올 때 한 85% 이상이 뒤에 뭐가 나온다? 각각의 하위어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이러한 설명 방법은 뭐가 나오겠다는 것을 암시한다? 분류라는 것이 나온다라는 것을 암시해요. 그리고 분류는 무조건 뭐가 나온다? 문제로 출제될 수밖에 없다. 왜? 글 전체가 분류 때문에 나온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랬어요. 자, 그러면 결국 맞네요. 무엇 때문에? 이 휴리스틱이 세 가지로 나타나고 그것에 해당하는 것이 이건 1학년 거기 때문에 너무 쉽습니다. 왜? 대표성 휴리스틱, 그 다음 어떤 거? 회상 용이성 휴리스틱, 그 다음 어떤 거? 시뮬레이션 휴리스틱 이렇게 세 가지로 다음 문단의 중심 내용으로 나온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 보고 뭘 찾을 줄 알아야 한다? 아, 화제다. 뭐다? 휴리스틱이다. 그 다음, 아, 대표성. 아, 회상 용이. 아, 시뮬. 아, 마지막 정리. 이런 형태로 글을 이끌어 나가고 있구나. 기본적인 거. 그리고 설명 방법. 그런데 이 글을 이끌어 나가는 방법이 뭐다? 이것이 분류이다. 그 다음, 분류라고 하면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어떤 형태? 아, 이런 형태. 이 보기가 있고 사례가 있고 이것이 어떠한 특정한 하위어를 지칭하고 있겠구나. 그리고 이 하위어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 뭘 해야 된다? 해당하는 보기 선택지 답안지를 구해야 된다.
이해됐나? 이랬죠? 자, 지금까지의 과정으로 따지면 어떤 류의 문제가 나올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1번, 2번, 3번까지 과정이야. 이해했지? 그리고 이제 4번에 해당하는 것을 해야 하는데 각 설명 방법에 따른 중요한 내용 밑줄 긋기. 이 과정은 무엇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긋고 제가 틀렸다고 긋고 여러분이 긋고 틀렸다고 긋고 여러분이 긋고 틀렸다고 긋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연습해야 됩니다. 왜? 바로 안 돼요. 바로 되면 여러분이 책을 엄청나게 읽었던 겁니다. 그리고 글 읽는 능력이 좋은 거야. 보통의 아이들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 줄 때 어떻게 된다? 몇 개만 긋고 줍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다 그어주면 이 다음에는 다시 다 그어줍니다. 그러면 이건 틀렸다고 그러면 이제 조금씩 맞춰가. 뭘 중심으로? 선택지에 나와 있는 답지를 중심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 그 밑줄 그었던 것들이 여러분이 그 내용에서 중요한 것들에 대한 감이 올 때는 뭐가 된다? 도형화, 도식화돼서 여러분 나름대로 전달 방법으로 지시하게 된다. 이해됐죠? 그런 과정까지 올 때 우리는 이제는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는 다시 2분의 시간 주겠습니다. 그러면 대표성, 회상 용이성, 그다음 시뮬레이션 각각의 하위어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찾습니다. 시작. 자, 됐나요? 그러면 우리는 대표성 휴리스틱과 회상 용이성,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휴리스틱이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는 이것들의 각각 뭐를 구체적인 밑줄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대표성 휴리스틱은 여기 정의가 나타났네. 이 부분을 우리는 읽을 때 정의 뭐야? 분류의 정의까지 나타났네. 그럼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겠네. 거기에 플러스 뭐까지? 와, 구체적 사례까지 나타났다. 그죠? 정의의 예시의 분류. 이거는 무조건 뭐 할 수밖에 없다? 체크를 할 수밖에 없다. 왜? 시험 문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좀 눈치가 있는 사람은 이 글이 각각의 문단이 어떻게 정의, 예시, 한계, 정의, 예시, 한계 이런 형태의 반복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이 정의, 예시, 한계, 그 다음 정의, 예시, 한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 이 문제 18번을 보면 보기를 보고 우리는 이것이 어떤 휴리스틱에 대한 설명이다 라는 것을 끄집어내야 돼. 왜? 분류라는 것이 어떤 문제로 밖에 나올 수 없으니까 이 보기의 사례를 보고 어떤 하위어에 대한 설명인지를 묻는 거니까. 자, 그러면 18번 보기를 보면 어떠한 하위어에 대한 설명이다? 너무 쉬워요. 은서. 이 18번 보기는 어떠한 하위어에 대한 설명이다? 네, 대표성입니다. 원래 문제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원래 문제는 어떻게 나온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추측을 해야 돼. 결국 이것은 여기에서 설명한 것은 뭐다? 이거는 대표성이구나. 위의 내용을 보고 추측을 해야 돼. 근데 여기서 너무나도 친절하게 뭐라 했다? 대표성 휴리스틱이 이러한 개념을 있다. 라면서 대표성 휴리스틱을 말해줍니다. 뭘 말했다? 하위어를 말했다. 그러면 우리 뭐 해야 한다? 이 하위어 안에서 답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리고 답을 몇 번이라 한다? 2, 3번이라고 해야 한다. 자, 보겠습니다. 자, 대표성 휴리스틱의 개념 보세요. 자, 여기 볼게요. 그 대상이 누가? 영미가 특정 집단의 전형적 이미지와 여행 블로그 운영자. 그죠? 그것과 얼마나 닮았는지. 이때 닮았다는 표현이 뭐라 나타났어요? 얼마나 어울리는지. 결국 대표성 휴리스틱의 정의에 의해서 영미라는 사람을 왜 이렇게 추측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랬죠? 자, 우리는 답을 맞추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다? 첫 번째, 이 글은 뭘 말했다? 분류를 말했다. 우리는 맨 처음에 하위어들이 각각 어디에서 끊겼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끊겨 있는, 이 나누어져 있는 이 하위어들이 어떠한 특징을 각각 가지고 있는지 찾아낸다. 뭘 통해서? 밑줄 긋기 통해서. 그죠?
했습니까? 그리고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온다? 이 18번 보기처럼 보기가 있고 일반적 사례가 나온 문제가 많다. 그리고 이 사례를 통해서 특정 하위어를 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준을 세운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을 끄집어낸 이후에는 뭐한다? 해당 하위어 안에서 밑줄 그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여기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 뭘한다? 답을 찾아낸다. 이랬어요. 이 글에 나온 선택지가 3번 말고 다른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글 내용에서 이 기준을 잘못 잡는다면 뭐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잘못된 오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에 대한 것을 올바른 기준을 잡기 위해서라도 우리 뭐라 한다? 각각의 하위어의 특징을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리고 17번 문제 기억의 의미. 이렇게 기억으로 특정한 의미를 말한다라는 것은 앞뒤 세네 문장 안에서 답이 나옵니다. 자, 이 17번 문제 풀어보세요. 시작. (10초) 더 드립니다. 자, 푼 사람은 펜 내려놓으세요. 자, 그러면 묻습니다. 나는 4번을 선택해라. 선. 4번 선. 4번. 나는 1번을 선택해라. 선. 네. 방금 4번이 손든 사람이 절반이고요. 그 다음에 1번을 손든 사람이 절반이었어. 근데 왜 4번을 물어봤냐? 가장 많이 나오는 오답이고 지금 비문학을 처음 접하는 여러분이 가장 멘탈이 흔들릴 만한 가장 매혹적인 오답이야. 왜? 이 비문학이라는 것이 앞으로 어떤 것에 치중을 해야 되고 어떤 것에 흔들리지면 안 된다. 어떤 것들을 오답으로 잘 걸러내야 된다라는 것을 묻는데 가장 중요한 거야. 자, 사람들은 관심보다는 경험이 없어요. 뭘 한? 이 비문학을 풀었던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 뭐 한다? 아, 비문학 글 안에 있는 걸 중심으로 끄집어내서 문제 푸는 거 거기까지 생각은 있어. 근데 거기까지 생각이 끝이야. 그러면 어때? 문제를 딱 보자마자 우리 뭐 한다? 4번 문제 붙습니다. 와우! 인간은 판단에 필요한 정보나 판단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휴리스틱이라는 걸 사용한다 라고 해요. 어딨어요? 와우! 시간이 많지 않다. 결정을 하기 위한 시간이 많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휴리스틱을 결국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마지막 문단에서 말해주고 있어. 그죠? 책은 맞지 않습니까? 위랑 아래랑 차이가 뭡니까? 라고 했는데 뭐가 다르다? 여기서는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라고 했고요. 여기서는 뭐라 했다? 여기는 의도적으로 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이 틀리고 있는 오답들이 여러분만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지나갔던 많은 선배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오답의 유형을 말하고 있다. 알겠죠? 이런 것들 절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뭐 1번 답 하는 것은 4번 아니라면 1번이니까 많이들 맞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기보다는 이러한 어떤 유형들이 나오는지 같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게요. 자, 그 다음요. 이 내용을 살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는 무엇이 이 글에 대한 내용인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1번, 2번, 3번, 4번, 마지막 5번까지 뭐가 있다? 이 글에 대한 내용이 있다. 그리고 이 글은 무엇과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글에서는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밑줄까지 긋습니다. 설명 방법 플러스 밑줄 긋기 두 가지 하라는 거예요. 시작. 자, 그러면 일문단에서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가 뭐가 있다? 양인이라는 것과 뭐가 있다? 이제는 노비라는 단어가 있다. 근데 양인과 노비가 있는데 국가는 뭐를? 국역의 대상인 양인은 늘리려고 하였고 노비는 뭐였다? 최소한으로 하려고 했다. 왜? 국역의 대상이 양인이니까. 이래죠? 자, 방금 이 부분이 체크가 된 사람은 16번에 5번 노비수를 최대한 늘리려고 했다? 뭔 개소리죠? 라면서 답 5번 체크되었을 겁니다. 이랬죠? 자, 그러면 이 문단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뭐와 뭐에 대한 설명이다? 양인과 누구?
천인이라는 관점으로 뭐를 나눴다? 모든 구성원을 나눴다. 그러면 뭡니까? 구성원을 양인이라는 관점과 천인이라는 관점으로 분류했다. 혹은 대조했다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양인과 천인을 나누는 기준, 이걸 뭐라고 했어요? 양인과 천인을 나누는 기준. 뭘 중심으로 양인과 천인을 나눴다? 여기 보세요. 의무와 권리 면에서. 자, 보면 우리는 이 문제 왜 해야 되냐? 자, 구성원이 있어요. 이 구성원에 양인이 있고 뭐가 있다? 천인이 있다. 이러냐? 그리고 양인과 천인을 나눌 때 무엇을 기준으로? 이 의무면과 그다음 뭐를 권리면을 중심으로 어떤 식의 차이를 나타냈느냐라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의무면에서는 양인은 어떤 개념, 천인은 어떤 개념, 이런 식으로의 차이를 알아놔야 돼요. 그죠? 의무면에서는 그러면 비교야 아니면 대조야? 비교되죠? 비교입니까? 대조입니까? 의무면에서? 네, 대조입니다. 어디요? 여기는 의무면에서 양인 남자는 뭐했다? 군역과 요역의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뭐는 천인은 뭐다? 군역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라면서 양인과 천인 사이에 대조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지? 당연히 대조에 해당하는 거니까 우리는 문제에 뭐 나타난다? 이 대조의 문제가 나타난다. 나타난다? 나타난다. 그 문제가 몇 번이다? 17번 문제다. 근데 17번은 뭐라 했다? 이 문단에서는 대조를 중심으로 양인과 천인을 의무면에서 나누었는데 여기서 뭐라 했다? 갑자기 비교를 해버립니다. 갑자기 냅다 비교를 해버려. 그래서 기역과 니은 모두 군역의 의무를 이양했다? 뻘소리죠. 왜? 군역은 뭐만? 양인, 천인은 철저히 배제. 그래서 비교와 대조라는 것을 이제는 찾으면 될 거예요. 이랬죠? 그래서 3문단까지 읽으면 자 우리는 글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 자 양인과 천인을 중심으로 한 이 신문제가 어떻게 됐다? 이런 양인과 천인을 중심으로 의무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권리면에 이르기까지 비교와 대조를 중심으로 나누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판단했겠지만 4문단, 5문단은 뭘 말했다? 이제는 양천제라는 것이 법적인 거였지만 여기서 뭐였다? 실질적 삶에서는 반상제라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 이 사문단이고요. 그 반상제가 어떠한 성격을 지녔냐라는 것이 5문단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이것들 전부 다 체크했을 테니 이 4문단과 5문단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에게 18번에 이 18번의 보기를 줄게요. 이 보기 안에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그 부분에 밑줄을 씁니다. 시작. 네, 18번 보기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건 놓치면 안 된다. 라는 것들 밑줄 긋습니다. 자, 볼게요. 자, 네, 여러분 잘 했고요. 여기 18번에서는 18번에서는 어디가? 여기 맨 마지막이 의관, 역관, 우리는 모두 미천한 계급 출신으로 뭐가 아니다? 사족이 아니다. 그지? 양반이 아니다. 그리고 의관과 역관은 사대부 반열에 오를 수가 없다라고 제시했어. 그죠? 뭐야? 중인에 대해서 의관과 역관을 말한 것은 여기 사문단이다. 왜? 의관과 역관 같은 중인계층. 아, 결국 이 글에서 말하는 최소의 관점은 뭐다? 중인은 뭐가 될 수 없다? 양반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중인과 양반의 관점을 말한 게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5문단 중에 뭘 말한다? 4문단과 5문단에서 결국 이 답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답을 찾았더니 결국 몇 번이다? 답이 5번이다라는 거야. 자, 여기 5문단의 가장 마지막 부분 살피겠습니다. 어디요? 자, 여기요. 이러한 구분은 법적 구분과는 달리 사회 통념상으로 최고 신분인 양반의 지배자적 위치를 돋보이게 하려는 데서 나타났다. 그것과 똑같은 지문이 어디 나타났습니까? 18번의 3번 답지로 나타났다. 이랬어요. 자, 결국 문제라는 것은 뭘 본다? 보세요. 자, 화제를 찾는다. 그리고 해당 문단의 중심 내용, 중심 내용, 중심 내용이 어떻게 나뉘는지를 찾는다. 그죠? 그리고 이 글에서 뭘 보고 이러한
각각의 중심 내용의 밑줄 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례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뭐 본다? 이런 사례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냥 글 전체를 중심으로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러면 이 사례가 나타내는 문단은 몇 문단이냐라는 것을 찾아가야 된다. 이래서요. 지금 우리가 앞에서 대표성 유리스틱을 끌어왔고 그 다음 여기서 뭘 끌어왔고 4, 5 문단을 끌어왔듯이 다른 것 다 버리고 뭐만 어떤 문단에서 답을 찾을지를 찾을 수 있는 거 이게 가장 핵심적이다. 그리고 해당하는 문단 내에서 밑줄 긋은 내용이 답안지 몇 번에 있는지를 마지막 체크하는 게 가장 핵심적이다. 다른 것에 흔들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어요? 이것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이랬죠? 자, 그러면 이것들 위주로 쭉 살펴보면 되겠고요. 자, 이 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글은 굉장히 중요하니 1문단부터 마지막 문단까지 문단번호 적고 화제는 무엇이며 그리고 이 글을 전개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꼭 체크합니다. 시작! 자, 그러면 이제는 이 질문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그러면 어떠한 설명 방법과 그리고 어떠한 유의 문제가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글은요, 화제를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 예시를 통해서 글을 제시하고 있다.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다? 감사합니다. 자, 공감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이 뭘 말하고 있다? 자, 이제 어떤 것들이 나온다? 여기서는 공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라면서 이런 질문 형태는 그 뒤에 나오는 뭐다? 중심 내용이다. 이런 것들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이 뒤에 나오는 것들이 결국 공감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이다. 알겠죠? 그리고 이 문단은 자 이론과 뭐가 있다? 모의 이론이 있다. 이거는 분류라고 봐도 돼요. 그지만 또 뭐도 있어요. 와 여기는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한테 이 문단에 나타나는 설명 방법을 찾으려면 여러분한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분류나 정의 그리고 글을 한번 읽어봤던 사람은 마지막 이것도 놓치면 안 된다. 뭘 놓치면 안 된다? 뭐? 그렇죠. 여기 대조 왜 이와 달리라는 걸 통해서 자, 맨 처음에는 이 공감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과 모의 이론 두 가지 나타났고 그죠? 이론은 무엇이다라는 정의가 나타났고 아래도 모의 이론은 무엇이다라는 정의도 나타났다. 그러면 굉장히 이것은 중요하다. 왜? 와우. 어떤가 분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론의 정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의 이론의 정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둘을 무엇하고 있으니까? 대조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이 문제가 안 나올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가져라. 그리고 딱 문제를 되돌아보면 우리 뭐가 있다? 그러면 21번에서 뭐다? 이론, 모의 이론, 모의 이론, 모의 이론 각각을 설명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뭐만 했다면 이 이점은 무조건 나온다? 여기 이론의 특징 중에 중요한 개념들 올바르게 밑줄 긋기. 그 다음 이 모의 이론에 해당하는 설명들 올바르게 밑줄 긋기. 이 두 가지만 완성이 돼도 우리 뭘 할 수 있다? 이제는 문제를 바로 맞출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실제로 어디 이 부분 마지막 부분 안에서 자 모의 실험을 한 자신의 마음과 타인의 마음이 서로 유사하다는 것과 타인의 마음보다 자신의 마음에 더 접근하기 쉽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 문제의 답이 결국 어디 나타났다? 여기 5번 모의 실험을 통해 타인의 감정에 보다 한다는 것을 견해는 타인의 마음보다 자신의 마음에 더 접근하기 쉽다는 데서 출발한다 라면서 모의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의 밑줄만 그어져 있다면 이 문제는 절대 틀린 문제는 아니었다. 근데 실제로 사람들은 많이 틀렸다. 왜? 가장 기본적인 것 하지 않고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중심으로 답을 끄집어 올려 했었으니까. 이랬죠? 자, 이런 것들 무조건 알아두셔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뭐 했습니까? 이것들의 논쟁이 끝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끝나지 않은 것을 설명한 게 바로 뭐다? 이 두 책의 이론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두 책의 이론에 해당하는 뭐를? 지문을 읽을 시간을 주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읽고 나서 우리는 뭘 한다?
그 뒤에 18번 문제에 대한 답을 찾습니다. 무엇 안에서? 여러분이 중요하다 밑줄긋던 그 답안지 안에서. 알겠습니까? 시작. 자, 그러면 우리는 방금까지 이 문제를 풀어봤죠? 자, 그러면 누구? 민준아. 이 글의 답은 몇 번이다? 네, 3번이 맞습니다. 자, 여러분은 거울 체계가 작동된 후에 심리학 체계가 작동했다. 자, 앞부분에서 말하는 것은 거울 체계는 뭐와 연관이 있다? 모의 이론과 연관이 있다. 그리고 심리학 체계는 뭐와 연관이 있다? 이론과 연관이 있다. 그리고 둘 중에 뭐가 더 높은 수준, 뭐가 더 낮은 수준, 이런 것에 대한 개념도 체킹이 돼야 된다. 그 다음, 여기 보면 방금 답이 나타났어요. 자, 행위를 관찰할 경우 거울 체계가 무의식적으로 작동한다. 그리고 이후 뭐를? 의식적 노력을 통해서 심리학 체계가 작동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처음에는 뭐가 나타난다? 거울 체계가 나타난다. 근데 거울 체계는 의식적, 무의식적? 무의식적. 그 다음 뭐가 나타난다? 심리학 체계가 나타난다. 심리학 체계는 의식, 무의식? 의식. 이런 개념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3번이라는 것들 체킹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9번 문제 위에는 뭐라고 적어놓는다? 편견에 흔들리지 않기라고 적어요. 19번 위에는 편견에 흔들리지 않기라고 적어놓는다. 편견에 흔들리지 않기. 자, 이거는 편견에 흔들리지 않기라고 적어놓는데, 자, A를 읽고 그러면 답을 고르겠습니다. 시작. 네, 잘 풀었습니까? 그러면 이 19번의 답은 동현아, 이건 답 몇 번? 네, 답 4번이라고 합니다. 근데 4번 선택지를 읽어본다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왜? 타인의 슬픔을 알고 느꼈기에 타인을 도와주려 했어요. 근데 도와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뭡니까? 상황이 여의치 않아 돕지 않았다면 진정한 공감이랄 수 없다. 맞아요. 왜?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편견으로는 내가 결국 돕고자 했으나 돕지 못한 것은 공감의 완성이 아니지 않느냐라면서 개인적인 이성적 판단으로는 4번이 맞는 지문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의 생각으로 글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뭐야 그럼 답 같은 걸 한번 골라보자라는 마음이 있다면 4번은 절대로 답이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A를 보면 어떻게 했어요? A를 보았을 때 어떤 거? 타인을 도와야겠다라는 마음이 형성되었을 때 비로소 공감이 완성된다라고 봤어요. 그러면 타인을 도와야겠다라는 마음만으로 뭐는 완성이다. 공감은 완성이다. 그 뒤에 나오는 뭐는 여기에 행동으로 옮겨졌느냐 옮겨지지 않았느냐는 절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위에 뭐 편견에 흔들리지 않기 어디까지나 문제는 나의 지식으로 푸는 것도 아니고 뭘 중심으로 글 안에 제시된 내가 중요하다고 밑줄긋던 내용만이 답의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했죠? 이게 비문학의 처음과 끝입니다. 구조 판단하고 구조로부터 중요한 내용 밑줄 긋고 밑줄 그던 내용으로 뭐한다? 올바르게 답지 찾기. 이게 가장 커다란 거고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복잡한 지문이 나올 거고 그 복잡한 지문 내에서 어떻게 나의 답을 이끌어내는지 이것들 연습하세요. 알겠죠? 뻘 생각하지 말고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뭐 경제 어렵다 과학 어렵다 하지 말고 그냥 뭐 해라? 모든 것들을 이러한 틀 안에서 어떻게 답을 끄집어내는 게 가장 효과적일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 20번 보기를 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이런 문제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에 대한 답을 절대 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자, 20번 보기에 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안다 선? 나는 20번 보기 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안다. 맞추면 치킨 쏩니다. 2반 전체. 3, 2, 1, 0. 민준 뭡니까? 네, 역시나 틀렸네요. 자, 한 명 더 기회 주겠습니다. 너, 동현. 3, 2,
1, 0, 땡. 네, 틀렸습니다. 자, 두 번 다 기회주겠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여기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찾지 못한다의 한 표. 왜? 여러분은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절대 치킨이 여러분의 입으로 들어가는 걸 보여주지를 못하겠어요. 자, 너 뭐가 있어요? 네, 가장 중요한 단어. 네, 두뇌. 너의 두뇌. 정말 두뇌. 거울처럼 깨끗합니다. 자, 그러면 20번에서 이것 가장 중요한 것 뭐냐? 쌤은 갈래세라고 했어요. 정말 개소리. 정말 진짜 개소리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갈래세라는 게 여러분 입장에서 앞으로 여러분 비문학에서 진짜로 커다란 역할을 할 게 이 갈래세 분입니다. 이 갈래세 욕 같은데 이 갈래세가 여러분 입장에서 진짜로 뭐한다? 아니 정말로요. 정말 이 갈래세 이 양반이 여러분 비문학을 앞으로 몇 점을 올려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갈래세가 왜 중요한지를 이제는 납득을 시킬게. 만약 납득 못하겠다. 그러면 뭐하라? 네, 치킨 줍니다. 진짜로. 나는 이 갈래세가 왜 이 욕 같은 이 갈래세가 왜 가장 중요한지 모르겠다 하면 쌤 치킨 쏩니다. 알겠죠? 자, 이 갈래세라는 것은 이 글에 나타난 학자이다 아니다. 네, 이 글에 나타난 학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리버먼이라는 사람이 이 글에 대해서 말했고 갈레세라는 사람은 이 글에 나와 있지도 않은 학자야. 근데 나와 있지도 않은 학자가 갑자기 쓸데없이 자기의 이론을 말한다. 그러면 이 글에 뭘 찾으라는 거다? 결국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는 문제다라고 했어요. 방금 여러분이 찾았던 그 중요한 내용들이 결국 뭐다? 이 글 안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은 항상 무엇밖에 안 나온다? 이것은 모두 동일하다고 보겠군, 혹은 이것을 부정하겠군, 동의하겠군, 동일한 과정을 보겠군, 혹은 뭐 하는 거? 달리라고 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련된 지문 지문밖에 안 나온다. 이랬어요. 답은 몇 번? 3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방금 너네가 말했던 것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것이 여기만 나타났다? 아니다. 자, 여기에도 보겠습니다. 어떤 것들? 새로운 학자가 제시되고 새로운 학자가 답이 되는 거. 이 글은 뭐가 고대 중국인들과 순자의 관점으로만 이끌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갑자기 9페이지에 맹자님이 뜹니다. 우리의 맹자씨가 떠요. 그러면 맹자씨는 있다 없다? 이 글에 없다. 그러면 이 글이 결국 뭐밖에 안 된다? 달리 그리고 모두 이랬어요. 자, 떴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이 글에는 스피노자라는 관점밖에 없어요. 스피노자가 호나투스라는 관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1번 갑자기 느닷없이 쇼펜하우어라는 새로운 철학자가 떠요. 그러면 이 글은 어떻게 나타난다? 누구처럼 혹은 누구와 달리 이랬어요. 처럼 달리 공통점과 차이점밖에 안 나온다. 앞으로 저는 여러분과 뭘 할 거다? 제일 기본적인 비문학이라고 한다면 여기 설명 방법들이 어떻게 이 글 안에 나타나 있고 이 설명 방법으로부터 어떠한 문제가 도출되며 그 도출된 문제를 내가 밑줄 그었던 어떤 내용으로 답을 이끌어 나간지 그 과정을 설명할 거예요. 이랬죠? 그게 완성이 되면 이제 2학년 걸로 넘어가게 되고 2학년 거에는 좀 더 이 구조가 복잡화됩니다. 내용이 좀 더 복잡해져요. 하지만 이 전체적인 라인은 변하지 않아요. 3학년 거 되면 더 꼬입니다. 예전에는 화제 제시됐던 것이 화제 A, B, C 하다 갑자기 C 말하면서 A에 대한 화제도 또 말해요. 그래서 화제를 두 군데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런 경우를 하려면 가장 근본적으로 뭐 1학년 거 그리고 2학년 거 3학년 거 각각은 단계별로 돼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 시작이고요. 알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